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홍익대학교 한승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리적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오늘 발표 이후에 금융감독 당국과 또 보험업계 모두에게서 좀 비난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일수록 학계에서 좀 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또 학계의 또 존재 의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또 준비 과정을 거쳐 발표자를 준비했고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오랜 준비 기간 끝에 드디어 시행된 IFRS 17, 이 재무제표가 공개되자마자 시장에서는 실적이 너무 좋아진 것도 좋지만 부풀려진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못 믿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발빠른 대처를 해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고 나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잠재워지기보다는 또 이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졌고, 심지어 일부 기사에서는 보험 회계가 마치 조선사 회계와 다를 바 없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회계 제도가 강화된 주요 계기가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험 회계를 마치 조선사 회계에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난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이런 시리즈 기사도 나왔습니다. 제목 자체가 혼돈의 IFRS 17.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또다시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소급을 허용하겠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당국과 보험사 그리고 회계기준 제정기구 어느 누구도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제목을 보면 마치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가 아닌 금융감독당국이 계리적 가정을 마치 구체적인 수치를 주면서 제시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적용 결과 자체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정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논평을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중립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당국도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일반 회계 영역이지, 가이드라인은 감독회계 영역이지 일반 회계 기준과는 좀 다소 무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된 그 시발점이 감독회계가 아니라 일반 회계였다는 점, 그리고 감독당국도 이러한 감독회계를 만들 때 17의 사상을 많이 수용을 해서 그 이원화된 회계 처리로 인한 그 보험사 실무 부담을 많이 완화하고 싶었다는 그런 의도가 또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등, 또 많은 보험사들이 이걸 이원화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 보험업계에서도 감독당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더 냉담해지지 않을까. 저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싶기는 한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17에 대한 그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색 맞추기용은 제가 넣어놓은 것이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부채는 일단 원가 평가 방식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익 인식 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보험 수익과 투자 수익을 구분하고 보험 수익 중에서도 발생 원천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17이 엄청 좋은 것 같죠? 맞습니다. 훌륭한 기준선은 맞습니다. 또 17만 바뀐 게 아닙니다. 17과 함께 그동안 적용이 유예되었던 금융상품 회계 기준 IFRS 9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 회계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도 17의 사상을 대거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감독 회계 기준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17이 워낙 원칙 중심의 회계만 기준서만 원칙 회계 중심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 17만 가지고 회계처라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9년도에 제가 국제보험감독자기구 회의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감독기구가 대부분 요구했던 게 아니 도대체 할인율하고 위험 조정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회계처를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기준위원회는 그래도 우리는 원칙만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나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감독회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17 사상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지급 여력을 측정하는 방식도 기존의 RBC에서 킥스 방식으로 대거 바뀌었습니다. 또 계리도 17이 시행됨에 따라서 ISAP4가 새로 제정되며 일종의 실무를 돕기 위한 모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이 장표가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무보호 관점에서 IFRS 17의 도입은 보험사 경영자가 재무정보를 생산함에 있어서 재량이 크게 증가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 와중에 계리적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계리적 가정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러한 보험부채를 바탕으로 2차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과 비용이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 계리적 가정은 IFRS 17 시스템 하에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인데요. 예를 들어 회계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이라 그러면 아무리 계기판이 잘 보여도 자동차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엔진, 제어장치, 기어가 잘 작동해야지만 계기판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리적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엄청난 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보유계약 중에 상당수가 17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7 같은 경우에 포에 있는 정보만으로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정가치법이라는 예외적 회계 처리를 허용하고 있고 사실 그 보험 부채가 활발하게 거래되는 활성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킥스의 보험 부채 시가평가액을 이러한 보험 부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활용하는 대안으로 저희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저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좀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주의적 재무보고 혹은 이익 조정이 용이한 환경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 자체의 특성 자체가 고도의 추정과 재력을 요구한 데다가 여기에 덧붙여서 IFRS 17을 적용하기 위해서 전환 시점에 공정가치법이라는 예외적 회계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익조정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이익조정 개념은 제가 여러 가지 용어를 고민을 했는데 회계 분식이나 회계 부정이 너무 강한 용어고 좀 더 그 이익조정은 넓은 개념입니다. 경영자가 재무보고나 회계 처리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모든 행위가 이익조정이나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재무 성과나 재무 상태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익조정을 구분하는 방식은 이익조정 방법이나 그다음 방향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익조정이 꼭 기업이 이익을 높이려고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추려고 하는 것도 이익조정이고 결국엔 중립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든 넓은 범위에서 이익조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계에는 보수적 관점이 있으니까 이익을 하향 조정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회계의 유용성을 따지는 근본적 질적 특성은 중립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보수적이 오느냐? 경영자가 정보 비치 상황 속에서 공격적으로 할 이유는 있기 때문에 그걸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수적 회계 처리가 안전장치에 들어가 있는 거지, 보수적 회계 처리 맞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에서 개의적 가정을 이용한 메커니즘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신계약 혹은 소구법 적용이 가능한 보유계약을 살펴보면, 일단 뭐 공격적 개의적 가격을 적용했을 때 당연히 아시다시피 보험 부채가 이행현금이 과소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들어올 보험료의 형제 가치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보험 계약 마진이 과대되게 되고, 그러면 과대된 보험 계약 마진에 의해서 추후에 보험 계약 마진을 삼각한 이익이 과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의적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고치지 않게 되면 음의 경험 조정이 또 발생하게 되겠죠. 또 반면에 추후 중립을 바꾸게 되면 배과 아래가 증가하면서 CSM이 다시 줄어들게 되고, CSM이 다시 이익이 하향되면서 정상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수적 개의적 가정은 정반대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공정가치법 적용 보유계약 같은 경우에 좀 더 복잡한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19년도에 금융감독했을 때 도대체 공정가치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소급법을 몇 년까지 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1년 소급할 거냐, 3년 소급할 거냐, 5년 소급할 거냐. 그때는 그 공정가치법과 소급법을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약간 그레이 지역에 있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했을 때의 보험 부채가 더 작게 평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가치법을 공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급을 적게 하고, 공정가치법을 많이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보험 부채 감소 폭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해서 보험 부채 감소 폭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해서 실제보다 좀 재무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감독당국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지 마라, 하려고 해도 이사회 승인받고 엄격하게 해라 라고 했던 게 주요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원래부터 소급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정가치법이었던 계약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계약들은 외부에서 실제로 소급법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험 부채가 측정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순전하게 보험사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왼쪽에 제가 관측 불가라고 써놓은 이 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격적 개의적 가정을 쓰게 되면 전환 시점에 보험 부채가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실제로 자본이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그 개의적 가정은 너무 공격적인 경우 추후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시 개의적 가정이 중립으로 돌아오게 되면 실제로 원래 추정했던 공정가치를 넘어서는 이행현금 흐름 부분이 음의 보험계약 마진이 돼서 손실부담계약이 돼서 바로 이제 단기 손실로 실현이 되게 되고, 그럼 자본이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손실부담 계약 발생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들었지만 만약에 된다면 신속하게 좀 조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적 개의적 가정, 이 부분도 제가 좀 유의했으면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수적 개의적 가정은 괜찮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계약과 그리고 소급법 적용 보유계약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가치법 적용 보유계약의 경우는 잘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원래 우리가 외부에서 관측할 수 없는 어쨌든 중립적인 개의적 가정을 썼을 때 보험계약 부채에 비해서 실제로 공정가치법을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채가 더 많이 증가돼서 자본이 어떻게 좀 줄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중립적 개의적 가정을 수정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 보면 원래 추정했던 중립적 개의적 가정에서의 이행현금 흐름과 실제 이행현금이 똑같기 때문에 경험 조정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그 이행현금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계약 마진이 늘어서 향후 이 잔여 계약, 보험계약 기간 동안 재무 성과가 마치 엄청 좋아진 것처럼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수적 개의적 가정이 이름은 보수적인데 공정가치법 적용 보유계약에 적용이 되면
공격적 이익을 인식하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추후에 장기적으로 특히 자본 증가 요인이 없는 경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보험사들이 좀 이런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 개의적 가정과 이를 이용한 보험사의 이익 조정을 좀 정리해 보면, 공격적, 보수적, 개의적 가정 모두 제가 봐서는 학계에서 보는 이익 조정 요인에 해당되고 기준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명시적이고 중립적인 확률 가중 평균을 써서 보험 부채 추정을 위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라. 결국에는 중립적인 개의적 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준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개의적 가정의 적정성 판단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특히 사전적으로 개의적 가정의 판단은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 보험사분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보험사분은 제가 되게 믿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다른 보험사가 되게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험사분 만나보면 그 공격적으로 비판받았던 분은 본인은 중립적이고 자기를 공격적으로 비판했던 그분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각자 다 논리가 있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러한 개의적 가정의 중요성을 좀 잘 강조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경험 조정을 통해서 개의적 가정의 적정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경험 조정이 만능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경험 조정은 당비에 실현된 예실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적용된 개의적 가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당비 이후의 미래의 개의적 가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의적 가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점에 금융감독당국이 적시에 이렇게 개의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는 거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는 할인율처럼 수치를 준 것처럼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내용을 봤더니 정말 최소한의 방법론이었고 수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도자에 나온 건 봤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에 관계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다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17에서의 그 개의적 가정의 중요성과 또 보험사에 허용된 높은 재량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특히 17 시행 초기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시장 혼선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잠재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돼서 보험사 재무제표가 많이 바뀌었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유용한 게 아닌가, 또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가이드라인만 써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17은 원칙 중심을 제시하는 게 그 각 보험사의 개별 상황을 반영한 테일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사실 지금은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저는 미니멈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만약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보험사의 재량을 많이 없앤다면 목적 적합성이 또 희생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근데 이게 17 시행 이전에 나왔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은 감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후적입니다. 저도 감독 당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업비, 개의적 가정 이런 거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만 나와도 온갖 보험사들이 의견을 내서 이건 우리 회사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논란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지금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17 시행 이전에 이런 가이드를 냈다면 보험사들이 많이 반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감독 방향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면서 개의적 가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먼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행 방안이 좀 약간 핵심인데요. 보험사 감사보고서 주석을 공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더 강화하자는 건지가 이미 또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험 조정을 손익계산서에 가만히 두지 말고 좀 표로 정리해서 좀 구체적으로 과거 내용 구체적으로 쭉 비교할 수 있게 보기 쉽게 누적시켜서 보여주고 그 원인을 기술하게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험부채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 추정치를 일괄적으로 다 공개토록 하는 겁니다. 최소한 포트폴리오별로 또 손실부담계하고 또 구분하고 또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공정가치 적용 또 보유계도 별도로 분리하든가 해서 전 기간에 대해서 공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현금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요 계획적 과정 같은 것도 좀 보여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기에 비해서 단기의 추정치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 원인이 무엇이구나, 향후 이렇게 이 보험사는 이런 식으로 추정하고 있구나, 계리적 과정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간접적으로 알게 되겠죠. 제가 왜 현금흐름 추정치를 공시하자고 주장을 하냐면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다 계리적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계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 계리사가 아는 계리적 과정을 탁 주는 것만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런 현금 흐름은 보험사가 실제로 보험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 다 만들어 봤던 거기 때문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주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해도 쉽죠. 그리고 조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방법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외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계리적 과정을 감독당국에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독당국은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통계화시켜서 드라이하게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시를 들었는데 목표 손해율이다. 그러면 보험사별 나래비를 세울 수도 있고 그룹별로 묶을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힘들어서 평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보험사가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하면 논란만 나올 수 있으니 드라이하게 통계치만 뚝 주면 시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보험사들이 다른 회사 보험사 계리적 과정에 엄청 관심이 많고 잘 모르니까 재무정보 나온 것만 가지고 굉장히 지금 추정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가 나온다면 엄청 유용하고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계리적 과정에 대한 그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재무정보 생산 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되니까 보험사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회계 투명성은 재무정보의 직접 특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강조한 요건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보험부채가 나왔구나는 걸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보험사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효과는 제가 굉장히 좀 중시하는 효과이긴 한데, 일단 공시된 계리적 과정을 보면 보험사별로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평균에 벗어나는 그 공격적 보수적 계리적 과정이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립적이겠지만 시장에서 챌린지를 받겠죠. 시장에 자연스럽게 검증이 되고 또 보험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나만 맞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보험사의 계리적 과정을 쫙 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또 시장의 도전을 받으면서 자기 회사의 계리적 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험사 간 계리적 과정의 편차가 좀 축소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바라는 가장 큰 기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보험사별로 계리적 과정 차이가 좀 줄어든다는 편차에서 감독당국이 지금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또 실제로 한다고 해도 재무적 충격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혼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정보가 줄어들게 되면 재무정보가 이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본 질적 특성이 목적적 합성의 핵심 가치를 알 수 있는 또 예측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안정적이어야지 그걸 가지고 미래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법률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1년 IFRS 도입 10주년을 기념해서 그 국제기준 도입 효과를 연구하는 용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업계분, 그다음에 회계회사분들 다 만나봤을 때 가장 한결같이 말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감사인의 주기적 교체로 인해서 새로운 감사인이 왔을 때 전임 감사인과 후임 감사인의 의견 차이 너무 심하다. 심지어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 가지고 후임감사인이 나는 이거 수용 못하겠어. 너무 적어. 라고 해서 전기재무제표를 제작성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 가지고 간단한 추정에도 후임감사인이 자기 감사 위험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재무제표 제작성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 감사인도 자기 클라이언트의 그 개인적 가정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른 보험사의 개인적 가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인이 교체된다. 과연 그 리스크를 그대로 후임 감사인이 지려고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인 교체 때마다 굉장히 큰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보험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분들도 감사인으로서 이 개인적 가정의 학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가 널리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개인적 가정 정보 공개가 되면 이걸 활용하지 않는 것은 외부 정보 이용자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정보를 몰라서 잘못된 투자를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제 부수적인 효과는, 결국에는 이게 보험사 지배 구조가 은행처럼 급산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너 리스크 상당히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랬을 때 뭔가 숫자를 만들어 봐라, 이런 부당한 압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개인사분들이 우리 이미 공시된 개인적 가정이 있고 다 제출했다, 이거 바꿀 수 없다라는 이런 훌륭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1번부터 5번까지 효과를 종합하게 되면은 결국 보험사의 전 재무정보가 더 유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인적 가정과 이를 바탕으로 미래연금 추정치는 그 자체로 시장 유전자에 너무나 유용한 정보입니다. 또 특히 개인적 가정의 적정성을 떠나서 시장 참여자가 이 개인적 가정은 보험사는 합리적이라 하지만 내가 보기 좀 공격적이야. 그러면 재무 성과를 좀 줄여서 보정해서 좀 본인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적인 정보가 주어짐으로써 기존에 있던 정보가 더욱더 유용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많은 보험사분들이 이러한 추정 정보를 잘못했다가 뒤에 가서 틀렸다 하면 어떻게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사업 보고서에 MD&A 섹션이라고 경영자가 자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향후 평가하고 추정하는 섹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 섹션이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경영자가 어닝을 외부에 공개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학술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보험사 재무정보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제공되고 재무정보가 더 유용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인 감독 방향은, 일단 공시를 강화하는 게 메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재무정보에 대한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인식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서 개인적 가정이 좀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이드라인은 가끔씩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산업 전체의 차원에서 체계적 편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해지 저해지 상품처럼 경험 통계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이드라인이 활용된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시 강화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좀 감독 전략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앞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제가 요걸 떠나서 좀 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 2, 3분 더 오버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전진 소급 논란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 생각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전진법은 회계 추정의 변경인 경우,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오류 수정의 경우 소급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추정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방법론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K갭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제기준에서의 회계 정책은 그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할 때 원가모형을 쓸 거냐, 재평가모형을 쓸 거냐, 17로 오면 보험금융 손익을 단기순이익 다 할 거냐, 일정 부분 빼고 나머지 기타 포괄 손익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정책인 것이고, 회계 충정은 기본적으로 세부 추정을 위한 방법론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형자산에서 우리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와 잔존과 추정하는 건 추정이라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은 과거에 저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배웠어요. 근데 국제기준 기준서를 보시면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실현되는 패턴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법론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 기준은 공정가치평가 등을 자산 부채에 포괄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 정책이냐 추정이냐, 모호하면 추정으로 가라. 게다가 17에서 위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도 보면 구체적인 그 방법론이 계속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기준서의 취지와 철학의 그 시각의 관점을 보면 저는 뭐 당연히 가이드라인이고 추정의 변경을 보는 게 이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법을 쓰게 되면 뭐 신계약과 소급법 적용 보유계약은 괜찮은데 이 공정가치법 적용 보유계약은 이 재무적 왜곡 효과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그 전진법만이 답이냐? 원칙적으로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다 반영하려면 공정가치 적용 보유계에 대해 소급법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소급법에 따른 부정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급법과 전진법의 논란은 이게 재무제표 소급 작성할 것이냐 마냐의 차이지 그 이후의 재무정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소급법이 맞는 거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법 적용은 이론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현재 보험사의 재량에 의한 이익 조정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확실성 또 걱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무리한 소급법 적용은 혼란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계획적 과정이 계속 업데이트하고 방법론이 가이드는 나올 때마다 소급한다 그러면 오히려 과도한 실무 부담뿐만 아니라 보험사 재무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소급법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둘과 소급법과 전진법의 장단점을 다 고려한 현재 감독원이 제시한 전진법 원칙으로 공정가치 재평가가 없는 소급법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진법이 아니라 소급법을 선택한다고 하신다면 가이드라인 적용할 때 소급법 하시더라도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된 계획적 가정 변경효과만 적용 소급해야지 나머지를 하신다 그러면 KRF 1010호 그 보고기간 사건에서 보고기간 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좀 위배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전진법을 선택한 회사와 또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소급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향후 이런 계획적 가정 가이드에 나올 때마다 더 이상의 전진 소급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도 우리 소급했는데 지금 안 되냐? 정말 감독원이 말하는 대로 시행처태의 그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특수하게 허용해 준 거지 전진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굳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나 뭐 계획적 가정의 변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 재무제표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또 보험사가 정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7은 소급이 너무나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이 중간 재무 보고에서도 이 period to period 방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은 year to day 방법을 씁니다. 그 양자 별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보험은 다릅니다. 특히 보험 계약 마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제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무진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발생 시 소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좀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감사원이 무조건 우리는 이 뭐 추정한 거 모르겠으니까 처음부터 다 소급해 오세요. 이 방식이 지금은 통하겠지만 10년쯤 지나고 나서 과거 계약을 또 소급한다? 물리적으로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IFRS 17하에서 소급법 적용을 위한 간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회계기준원은 또 국제기준위원회와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원칙을 제시하시고 또 감독당국이 또 그런 원칙에 의해서 실행 방안을 마련하신다면 보험업계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제 장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사의 지금 재무정보는 블랙박스입니다. 이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 사람들이 이 오르골처럼 정말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잘 알고 이 소리의 원천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감독당국도 이것을 무리하게 조장하기보다 투명한 계획적 과정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정말 모든 보험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해 주신다면 보험산업이 좀 더 장기적으로 잘 발전하고 지금과 같은 논란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